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각 홍보실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베 총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의 실무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아베 총리가 직접 서둘러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담을 확정하여 말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상당히 급박해 보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시간을 질질 끌었는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두 국가 간의 정상회담은 실무 조율을 마치고 난 후에 동시에 일정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태도를 바꾸며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최근 42.7%로 두 달 만에 11%포인트가 넘게 추락해버렸는데 단순히 지지율만 하락했다면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지만 이와 동시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43%로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지지한다는 의견을 넘어서버렸습니다. 즉 만약 지금 아베 내각이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치르기라도 한다면 완전히 망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조차도 확신할 수 없게 돼버린 것이죠.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는데도 일본은 그 와중에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규제가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12월 15일 시점을 기준으로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며 16일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 관리 정책 대화에서 한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보다는 대화한 것 자체가 성과였다고 주장하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지키기 바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지나면 더 이상 일본이 피할 곳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곧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예정인데 지금 바로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수준의 무역 합의를 이뤄냈는데 영국의 대표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드디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대신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23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제조업, 에너지 분야의 제품을 구입할 것 이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직접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에게 기술의 강제 이전을 멈추는 동시에 금융 서비스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환율 조작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시간 기준 16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보고서가 공개되었고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에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탄핵 재판의 권한은 상원에게 있고 상원은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무산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데요. 민주당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가 바로 얼마 전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아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충격 증언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트럼프가 탄핵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서 중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깜짝 놀랄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다음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크게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애초에 논리적인 명분 자체가 없었던 규제였기 때문에 서둘러 처리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바닥으로 추락한 일본의 국제사회 신뢰도가 조만간 지하 깊숙이까지 추락할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등 뒤에 숨어 한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려 했던 일본이 더 이상 미국에 기댈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과 일본이 국방 한 라인을 개설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및 자위대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충돌 가능성 문제를 잠식시켜 외교 관계를 개선시키려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일본은 한국에 한 발 늦었습니다. 이제야 뒤늦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노리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지난달 17일에 이미 태국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한국과 중국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군사적 한 라인을 추가로 구축하고 국방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늘리기로 했다. 이는 한국이 점점 믿기가 어려워지는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압박 전술이 틀림없다. 워싱턴 포스트 의견이 정확합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동맹을 시작한 것이라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라는 고래끼리의 싸움에서 막대한 피해만 보았던 한국이 이제는 이 G2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안보 전략은 베트남이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방식인데요. 결과가 훌륭합니다. 베트남의 응유엔 찌빈 국방차관이 최근 베트남의 온라인 신문 VN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지만 어떠한 특정 군사 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미군이 주도하는 해상 합동훈련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합동훈련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한쪽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결과 베트남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동시에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경제 제재나 보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외교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면서 서프라이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리포트 안에는 남북철도 협력 사업을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북철도 사업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에서 면제되면 단순히 한국 로템 등을 포함한 한국의 철도 관련 회사들이 대박나는 것이 아니라 곧 가스 파이프가 설치돼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한국에 직접 들어온다는 것이고 순식간에 일본으로까지 해저 터널이 이어져 이미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높은 중국, 유럽을 비롯해 동아시아까지 넘어가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패권 싸움에서 미국이 완전히 패하게 되는 시나리오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미국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 상임 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중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는 데는 충분하죠. 그렇지 않아도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1대1로를 견제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프로젝트를 완수해줄 유일한 파트너 국가가 한국인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응하거나 초과하는 수준의 협상. 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소클 크리스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국가 소프트 파워 랭킹을 뒤흔들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전 세계에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K-방역을 통해 많은 나라의 찬사를 받았는데요. 덕분에 한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바라보는 해외의 시선도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휩쓸었고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K-드라마, 글로벌 팬덤을 갖춘 K-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사랑받으면서 한류 팬 1억 명 시대를 열게 되었고 덕분에 K-소프트 파워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 맞춘 ICT 융합 콘텐츠까지 글로벌 시장에 이미 진출했습니다. 이렇게 한류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세계 곳곳의 투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소비, 그러니까 언택트로 이뤄진 온라인 K컬처 페스티벌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공연 모델을 제시하면서 전 세계 150개 지역, 405만 명이 함께 온라인 콘서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냉랭해졌던 세계가 한류로 후끈 달아오른 거죠.
이런 재미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덕분에 해외에서는 한류를 사랑하고 향유하는 한류 팬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류 팬들은 단순히 음반을 사는 팬덤을 넘어 사회 경제적 영향력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위력도 나타내는 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미국 NBC 방송에서는 한류 팬들은 온라인상에서만 수동적으로 K-팝을 소비하던 것에서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진화했다고 전했죠. 심지어는 최근 한류가 K-팝, K-드라마 중심에서 웹툰, 패션, 화장품, 먹방, 관광 등 일상 영역까지 파고들면서 세계적인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K컬처는 지금 많은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덕분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수많은 세계인들은 한국의 문화를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칭송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통 문화까지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함께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한테서 잊혀져 가던 한국의 문화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임에도 해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잊혀져 가던 어떤 문화 콘텐츠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외국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확진자가 줄어들며 경제 재개 4단계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영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려고 실내 영업 허용을 추진했다가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철회했고 여전히 식당 실내 영업 허용은 감염 확산에 있어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에 뉴욕의 식당과 바 업주 등으로 구성된 뉴욕시 접객업 연맹은 빠른 시일 내에 실내 영업을 재개할 계획을 뉴욕시에서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뉴욕 업소 중 83%가 아예 매출을 내지 못해 지난 7월에는 건물 임대료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식당들이 실내 영업을 못하게 되자 뉴욕시는 고육지책으로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만들어 영업 활성화를 권장하게 되었는데요. 미식의 도시로 손꼽혔던 뉴욕의 레스토랑들은 그동안 야외에 좌석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근근히 버텨왔지만 벌써 1,300여 곳이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고 16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레스토랑 시대의 종말이라고 거론될 정도였죠. 하지만 이렇게 뉴욕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주말이면 불야성을 이룰 만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뉴욕 맨하튼 코리아타운의 야외 포장마차 거리인데요. 사실 코리아타운의 야외 포장마차 거리도 뉴욕시의 오픈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인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한인들은 뉴욕의 그 누구보다 앞장서 도로변으로 테이블을 옮겨 야외 맛집을 차린 거죠. 그러자 200m 코리아타운 거리 전체에 한국의 거대한 포장마차촌이 옮겨온 듯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뉴욕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은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한 겁니다. 야외 포장마차가 활성화되자 뉴욕시에서는 거리에 코리아타운 오픈 스트리트라는 간판까지 걸어주며 영업을 응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뉴욕시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11시, 주말에는 낮 12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코리아타운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해주면서 한인 식당들이 차로를 막고 자유롭게 보도와 차로 전체에서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뉴욕시뿐만 아니라 뉴욕 경찰까지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조치들을 통해 뉴욕 거리는 숯불갈비와 냉면,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거대 포장마차촌으로 변신했고 코리아타운에서 멀지 않은 뉴욕 헤럴드 스퀘어역을 빠져나오면 숯불에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귀에 익은 한국 가요들이 메들리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맨해튼 내 다른 거리는 여전히 조용한 모습이지만 코리아타운은 오후 8시가 지나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20에서 30분 정도는 기다려야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곳도 많다고 하죠. 코리아타운의 고깃집인 삼원가든 뉴욕지사 관계자는 4개월이 넘는 기간 포장과 배달 음식만 취급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며 보육지책으로 야외 영업을 개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시민들도 코리아타운이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뒤 주말마다 불야성을 이루는 핫한 뉴욕 명물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있죠. 그런데 문득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뉴욕 내에는 오픈 스트리트로 지정된 거리가 62곳이나 있지만 유독 코리아타운처럼 수십 개 식당이 촘촘히 모여있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코리아타운의 포장마차촌은 왜 주말마다 불야성을 이룰 만큼 핫한 뉴욕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신기하게도 한류 열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주말 저녁 시간대 코리아타운을 찾는 손님의 60에서 70%는 아시아계였으나 지금은 뉴욕에 있는 아시아계 손님뿐만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인종의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국 문화를 찾는 20에서 30대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오면서 식당들은 거리 중간마다 DJ를 고용해 수시로 음악을 바꿔주며 분위기를 살려주고 있다는데요. 저녁 8시가 지나면 야외 식당들 메뉴가 술과 안주로 바뀌면서 천막 위에 조명과 음향 장치를 설치해 젊은이들이 한국형 포장마차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코리아타운의 식당들도 한국의 여름밤 치맥 문화나 퇴근길 소주 문화 등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를 그대로 갖다 놓았을 뿐인데 현지인들에게 이렇게 열광적인 호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뉴욕타임즈는 뉴욕의 다른 레스토랑들도 코리아타운의 포장마차촌처럼 야외 좌석을 만드는 방식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여전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7월 이후 현재까지도 적어도 $5,00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 야외에 좌석을 마련한 레스토랑은 무려 1만 곳에 달하지만 여전히 야외 좌석 이용률은 높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야외에 만들어진 좌석의 수가 기존 실내 좌석보다 확연히 적은 데다가